반갑습니다.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실무를 여러분들과 함께할 손창용 세무사라고 합니다. 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우리 소득세 신고 실무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소득세 관련되는 부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이지만 좀 집중해서 좀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 중에 우리 개정세법 부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 관련되는 주요 개정세법 중에 이제 소득세법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청구, 수정 신고 허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세기본법에 나옵니다. 국세기본법에 나오지만 소득세법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경정 청구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인데, 경정 청구는 원래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가능합니다. 수정 신고도 마찬가지고요. 기한 후 신고는 아예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경정 청구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 때문에 기한 후 신고자를 그러니까 포함을 시켰습니다. 경정 청구나 수정 신고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겁니다. 스스로 빨리 수정하거나 경정을 해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정이나 수정 신고하는 분부터 허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기한 후 신고와 관련해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자,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면, 자, 1개월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50% 감면, 6개월 이내에 할 때는 20% 감면을 적용하던 부분을 요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1개월 내에 했을 때는 50% 동일하게 적용하되 3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30% 감면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에서 6개월 이내에는 20% 과거하고 동일하죠. 전체 감면 기간은 6개월로 동일하지만 세분화해서 30% 감면되는 구간을 신설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모든 가산세가 아니고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20%죠. 산출세액에 20% 적용되는 부분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최대한 빨리 진행하라라는 부분이고요. 조속한 자기 시정을 유도하고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에서 기타 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자,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던 부분을 두 가지를 추가했다라는 거죠. 분리과세를 할 때 세율이 원래 기타 소득에 대한 세율이 20%입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이나 배상금 관련되는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계약금이 이제 대체된, 보통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이 해지되게 되면 그 계약금이 귀속이 되는 부분이요. 기타 소득으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과세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현재와 같이 분리과세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금이 취소돼 갖고 상대방의 계약이 취소돼서 계약금이 저한테 귀속이 됐다라고 하면 그 계약금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를 하든가 아니면 종합과세로 해서 신고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이 퇴직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타 소득과 과세의 형평을 감안해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자,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임용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합리화,
과세 합리화가 되겠습니다. 자, 임원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 법인세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도 부분은 한도 규정은 이 부분은 이제 경비 인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경비 인정 여부를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득세법에 있는 지금 이 규정은 한도 규정은 원천징수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천징수는 즉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거냐,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거냐, 이 두 가지 소득의 구분과 관련되는 개정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임원퇴직금 한도 규정을 두고 있기를 임원의 퇴직금 중에 2012년 이후의 근무분에 해당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당초 규정이 2012년 이후 퇴직분하고 한도, 소득세법상의 한도가 3년간 평균급액의 10분의 1 곱하기 12년 이후 건속연수 곱하기 3배수 적용해서 하던 부분입니다. 요 3배수 적용하던 부분을 구분을 했습니다. 2배수로 축소를 했는데 어떻게 축소했냐면 19년 이전 3년간 평균 급여 곱하기 10분의 1 해서 12년부터 19년까지 건속연수의 3배수, 그 다음에 그 이후 2020년 이후 퇴직분이 되겠죠. 이후 3년간 평균 부분에 대해서는 2배수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3배수 적용하던 부분을 무시하고 일괄 2배수로 가려고 규정을 처음에 진행되다가 그렇게는 너무하다라고 해서 이제 기존 거는 3배수, 그 이후 거는 2배수로 적용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 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임원퇴직 소득에 대한 한도를 규정한 부분은 소득세법에서는 이 원천징수와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거냐,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거냐, 요 차이입니다. 법인은 한도와 관련해서 경비 인정 여부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같은 규정이긴 하지만, 비슷한 규정이긴 하지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손보존 시에 입금불사리 받은 자산수정이익의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했습니다. 우리 총수익금액 불산입 때는 그러니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자산수정이익이 있죠. 2월 결손금에 보존하는 데 충당하는 금액, 즉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입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총수익금액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무면제 또는 소멸로 인해서 부채 감소, 그러니까 요거는 채무면제 이익이 되겠죠. 위에는 자산수정이익, 밑에는 채무면제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범위를 좀 축소했습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는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국고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보존 처리했다 하더라도 과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세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손보존과는 상관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때 이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법인세법 시행령 64조 6회에 있는 각 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제 국고보조금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관련되는 부분들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0년 1월 1일 전에 발생된 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는 부분입니다. 2010년도 이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으로 따진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2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 기간이 지금 현재 10년 동안 공제하도록 돼 있죠. 그 이전 거는 이미 공제 기간도 끝났고 다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통산하게 되면 그 과세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인정이 과거처럼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1일 전에 발생된 결손금은 과거 기준에 따른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법인이든 개인이든 2010년도 이전에 발생된 결손금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존재한다면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세액 공제 대상을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7세 이상의 자녀라고 하는 범위에서 7세 미만 취약 아동은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되는 걸 배제하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SA 계좌 만기 시에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 연금계좌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연간 1,800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300에서 400까지, 퇴직연금하고 합쳐졌을 때는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라고 하는 이런 계좌, 만기 계좌에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 공제 한도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납입 한도, 총 납입 한도를 1,800만 원, 기본 1,800만 원에서 ISA 계좌 만기 시에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을 추가해주고 있다. 전환된 금액까지 한도로 넓혀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SA 계좌 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다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만기가 됐을 때 여기에 있던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계좌에 이체하게 되면 연금 납부액으로 보고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액공제 한도는 300에서 400인데 퇴직연금 합쳤을 때 700이다라는 거 기존 한도는 동일하고요. 거기에 ISA 만기 연금 계좌 추가 납입액의 10% 연 300만 원을 한도로 적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7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10%를 더 추가해서 최대 300만 원이니까 최고 세액공제 가능 금액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추가 납입 방법은 ISA 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이 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할 때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납입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기부금 발급 불성실 가산세율을 인상했습니다. 자,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허위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워낙 빈번하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강화했습니다. 규제를 강화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이 2% 가산세를 5%로 대폭 인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발급해 주는 곳에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기부금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부금이 아닌 영수증으로 우리가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 처리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입니다. 자, 원래 이제 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가산세가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 부분을 계산서는 이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사업자인 부분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계산서 발급 수취 의무 및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합계표 제출 위반 가산세 대상자가 미발급 허위 기재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합계표 미제출 부실, 그 다음에 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수치 관련되는 부분, 전자계산서 발급 지연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비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자로 의제 등록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이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그 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하면 당초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로 의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편장부 대상자도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는 복식부기 의무자만
가산세 대상이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도 추가됐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 기간 사업소득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거나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원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세한 사업자인 경우에 또는 사업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프리랜서와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가 우리 계산서 관련되는 가산세 대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세액 기반 확충을 하는 목적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2021년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부분부터 적용합니다. 우리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할 땐 적용은 안 되지만 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요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가맹점 범위 가입 확대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발급 업종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선사업은 제외시켰고요. 도선사업은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무 가입 기한이 의무 가입 대상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였는데 60일 이내로 확대를 했습니다. 60일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3개월보다 좀 축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단 이제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으로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일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로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의무 가입 대상일을 명확하게 했는데 해당 업종의 사업 개시일, 수익 금액 기준은 과세 기간 말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가입 기간이 3개월, 즉 대략 한 90일 정도에서 60일 정도로 2달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2달은 아니고 60일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60일 내에 하셔야 되고 2,400만 원 이상으로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3개월 안에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사업 시작하면서 현금 영수증은 의무적으로 그냥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따라 갖고 뭐 대상이 됐으니까 가입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 범위 조정 및 간소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때 대상이 됐던 부분은 반기 근무분에 대한 과세 소득입니다. 자, 이때 미지급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당초에는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반기 동안 지급한 과세 소득입니다. 그래서 지급한이기 때문에 미지급에 대한 부분은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1월 달에서 6월 달 사이 부분을 7월 달에 지급하면 이 부분은 7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3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지급을 하니까요. 제출을 하니까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7월 달에서 12월 달 거 중에 다음 연도 익년도 1월 달에 지급을 한 거는 1월에 지급한 거는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왜 제출하지 않냐면 이때는 2월 달이나 3월 10날에 정상적인 지급명세서를 제출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굳이 제출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교통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교통정리가 되어 있지만 2021년도 7월 달부터는 매월 지급을 해야 되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택임대소득 관련해서 주택수 계산 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에 공동소유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이제 최다 지분자 소유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 기준으로 주택수를 보도록 하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아버지가 70%다. 그러면 아버지 소유로 보겠다. 아들은 집이 없는 걸로 보겠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최대 지분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각각의 소유로 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5대5로 가지고 있다.
근데 임대소득을 아버지가 다 신고한다 그러면 아들은 집이 없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5도로 가지고 있는데 합의를 못했다. 그러면 각각 집이 있는 걸로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에서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가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 금액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인 경우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 지분율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각각 가지고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를 가지고 있고 아들이 40%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아버지가 다 소득을 신고한다 하더라도 30%, 9억 초과 30%이기 때문에 각각 집이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30%가 안 되더라도 연간 들어오는 임대 수익 중에 아들이 가져가는 게 600만 원 이상이 되면 각각 집이 있는 걸로 보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 주택이 부부가 각각 주택수에 가산되는 경우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부부 중에 지분이 큰 자,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서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따라서. 주택수 계산 시 부부는 각자의 주택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택수가 조금 복잡해졌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 주택임대소득 본문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취지는 고액 임대소득을 얻는 공동주택 소수 지분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서 주택수 계산 방식을 개선했고 부부 공동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중복 계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처분이익 과세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를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었죠. 당초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 부분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 처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과세소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건물, 차량,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선박, 항공기, 기계장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는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이 부분 건설기계 관련되는 부분은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에서 사용을 할 때 감가상각을 통해서 대부분 감가상각이 끝났는데 중고기계 장치를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처분이익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크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일괄 과세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소급 과세라든가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건설기계 관련되는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서 양도하는 부분부터 과세하는 걸로 그 이전에 취득했던 부분에 대한 처분이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자, 소액수선비는 이제 바로 즉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는데 3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수선비를 600만 원 미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600만 원 미만이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를 완화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사용한 비율을 따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행거리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운행기록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행기록부 작성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작성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당초에는 1,000만 원 이하일 때 운행기록부 작성이 없어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 원이라는 기준금액을 1,500으로 상향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자, 원래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부분을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도입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전문직
전문직 업종 사업자 요 부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복식부기 의무자를 대상으로 많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전용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하고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자, 성실사업자인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당해 연도 수익금액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연도 수익금액으로 판단하면 2020년도에 내가 성실사업자인지 아닌지는 2020년도가 다 지나봐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직전 과세 기간의 성실 확인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성실 대상자였던 사람이 2020년도에는 전용보험에 가입해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인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전문직 자격사, 그 다음에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관련되는 업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업종들이 보유 업무용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전용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과 달리 한 대를 제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차량입니다. 차가 만약에 2대 있다라고 하면 한 대는 가입해야 되고 나머지 한 대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한 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만 가입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즉 법인은 미가입 시에 100% 송금불산입이었죠. 그죠? 송금불산입인데 개인은 50%는 그나마 5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50%는 인정을 해 줍니다. 물론 이제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미가입 시 50%, 가입 시 100%로 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요 규정은 언제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언제 적용하느냐? 2021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2020년도에는 적용하지 않고요. 2021년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2021년도부터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100%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전문직은 2021년도부터 무조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2021년도부터 적용한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대상 운전자 범위를 신설했습니다. 자, 보장 대상 운전자가 해당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운전자 채용을 위해서 면접 지원자,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회사에서 법인일 때는 법인의 임직원이었지만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개인은 해당 사업자와 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급여대장상에 직원으로 다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차 승용차 요건, 리스 외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해야 되고 계약 기간이 30일 이내일 때 특약에 의해서 요거는 가입된 걸로 인정을 해 줍니다. 이것도 2021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공제 계산 방법을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기부금에 대해서 한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월 되죠. 10년 동안 2월 공제가 되는데 10년간 2월 공제가 되는데 당해 과세 기간의 기부금 한도부터 당해 한도 범위 내에서 당해 과세 기간에 발생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를 하고 2월 된 거를 나중에 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2월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하고 당해 과세 기간의 기부금부터 공제하겠다. 그래서 먼저 발생한 2월 기부금부터 먼저 적용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2월 된 부분만 따진다라고 하면 선입선출법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해서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을 활성화했다. 기부금 제도 실효성을 활성화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물 기부에 대한 법정 기부금 평가 방법입니다. 자, 과거에 지정 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으로 둘 중에 큰 금액이었고 법정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시가와 장부가액 중에 큰 금액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를 합리화했습니다. 범위에 대해서 합리화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 공제를 해주는데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 배우자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계속 부양하는 경우에 포함할 거냐 여부였는데 논란이 됐는데 그 부분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인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관련되는 부분을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도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하인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위탁아동은 만 18세 이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만 18세로 되어 있는데 18세 지났어도 보호기간이 연장이 됐다라고 하면 만 20세 이하가 될 때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정액 제한 요건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에 대해서 우대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 원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등록이 되게 되면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 임대 등록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단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정액 요건을 보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정액 요건이 연간 5% 이하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 이하 부분이 증가율이 연 5%에서 연이라고 하는 연간 기준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죠? 연간 5%라고 하는 게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임대료 증가시킬 때 5%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기준을 좀 세분화해서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정액 후에 1년 내에 재정액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한다라고 해서 그 5% 정액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교통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 의무 관련되는 수익금액 산정 기준을 합리화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자, 승실 사업자도 해당 과세기할 수익금액의 업종 기준 이상인 경우에서 15억, 7억 5천, 5억이고요. 외부 조정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6억, 3억, 1억 5천이고 복식부기 의무자도 3억, 1억 5천, 7,500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익금액에 보면 이 기준을 판단할 때 들어가는 이 수익금액 범위 안에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수익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제외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제외시킨 이유는 뭐냐면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초로 보면 수익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죠. 수익금액이 아닌 거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익금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자, 직전 연도에 간편장부였느냐 복식장부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연도에 이 수익금액이 포함됨으로 해서 기장 의무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수익금액이 도소매라고 가정을 하고요. 2억 9천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억 9천이고 처분이익이 2천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2천만 원이 있는데 자, 간편장부 대상자일 때는 수익금액이 얼마냐면 처분이익이 과세가 안 되니까 2억 9천이 될 겁니다.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의 수익금액은 3억 천이 되겠죠. 3억 천이 되면 2019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직전 연도가 간편장부였던 사람은 계속 간편장부가 되는 거고 복식장부는 3억 천이니까 계속 복식장부가 되는 불합리한 점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수익금액이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처분이익에 따라서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또는 성실 대상과 비성실 대상, 외부 조정과 자기 조정 대상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걸 판단할 때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해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은 2020년도부터 전부 다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은 2020년 2월 1일 이후 확인하는 분부터니까 19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고요. 외부 조정도 2020년 2월 11일 이후 외부 조정하는 거니까 5월 달에 신고할 때였기 때문에 19년도 거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2020년 2월 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해서 장부를 기록 비치할 때 2020년도부터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선임제도 신고를 폐지를 했습니다. 원래 4월 30일까지 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죠. 근데 그게 폐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단순경비율 대상자 소득금액 계산 방식을 개선을 했습니다. 자, 수익금액에서 단순경비율 적용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요 수익금액 범위 안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포함이 되느냐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익금액 안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지만 그러니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는 수익금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감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이후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자,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에 대한 업종 구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장부 기장을 할 때 3억 미만, 1억 5천 미만 관련해서 이제 1억 5천 미만 쪽에 보면 건설업에 비주거용 건물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그러니까 정리를 했습니다. 건설업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공급업에는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에 한한다.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통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표준산업 분류를 반영해서 업종 분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를 완화했습니다. 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계산서 관련 의무 면제하고 있다. 계산서 발급한 걸로 봐서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매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간주되는 게 간주되는 부분이 매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로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매출 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안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자, 업종 여기에 보면 기숙사 관련되는 부분, 전자상거래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 잘 챙겨 보시고요. 자,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되는 소득 상한 배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단순 간편장부 대상자 2.6%, 복식부기 의무자 3.2%인데 이 부분을 2.8에 3.4%에서 0.2%를 인상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2020년 3월 13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적용합니다. 즉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할 때부터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소유 임대주택 수익금액 등의 산정 방식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공동소유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수익금액 계산 방법을 주택 전체 임대소득 수익금액에 해당 공동소유 지분율을 곱해서 안분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기준시가나 지분율 판단은 사업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0.5% 적용합니다. 0.5%고 3개월 이내는 50% 감면이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0.25%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면 0.125%로 가산세율을 대폭 낮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2020년도 거 제출한 거 있죠. 그리고 미제출했는데 가산세 부과되고 있지 않던 거를 세무서에서 결정하거나 할 때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소득세법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구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뒤쪽에 감가상각비 정리하고 난 이후에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러한 세무조정을 위한 바탕으로 우리가 미리 처리해야 되는 부분 내용들 정리하려고 합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적용 대상 사업자 및 적용 시기부터 정리를 하면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 승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였던 사람들 중에는 201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승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외에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지금 현재 적용 제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적용이 된다. 간편장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는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업무용 승용차는 이제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해당되는 승용차는 전부 다 해당이 된다. 우리가 일반적인 승용차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용차는 물론이고 SUV나 RV, CUV 차량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버스나 트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에 경차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세법에서는 1000cc 이하의 차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의 임직원 개인 명의의 차량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범위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리스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송금 산입 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 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 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7월 1일이라고 하겠습니다. 7월 1일까지 이전에는 리스로 이용을 하다가 이 리스 차량을 자가 차량으로 자가 차량으로 이렇게 취득을 했다라고 하죠. 자가 차량으로 취득을 했다. 자, 이 차량을 이대로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어떻게 할 거냐? 리스 기간과 관련되는 부분과 자가 관련되는 부분을 합쳐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차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구분에 상관없이 하나의 업무용 승용차로 보고 계산해라라는 겁니다. 우리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세무조정을 할 때 차 한 대로 보고 처리하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 정비 업체가 고객에게 빌려주는 차량 어떻게 되느냐? 규정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무용 차량 운행 업무 도급 시 승용차 특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게 지급하는 차량 운행 업무 위탁 대가는 적용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기사 용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전기사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포함하느냐 하는 건데, 외부 업체로부터 업무용 승용차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그러니까 회계, 세무 조정을 진행을 할 때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미리 우리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할 때 필요한 부분이 차량 번호, 차 종이 필요한데, 이건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보시면 됩니다. 자, 임차 여부 및 임차 기간입니다. 렌트나 리스 계약서 사본을 챙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가입 여부. 자, 이 부분은 자동차 보험 증권으로 판단하는데 21년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21년도부터 적용을 하는데 21년도부터 적용하는데 직전 연도, 직전 성실 사업자 관련되는 부분과 전문직 자격자, 전문 자격자들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요 사람들은 21년도부터 업무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20년도는 무시하셔도 되겠고 21년도부터는 적용한다. 자,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 운행기록부를 사용한다면 운행기록부를 챙겨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갖고 처리를 합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범위,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해서 지출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모든 비용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이러한 비용은 차량별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차량별로 관리를 한다. 관리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차량별로 관리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인데 21년도부터 됩니다. 자, 적용 대상자는 직전 과세 기간의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 2항 7호에 있는 변호사 등 관련되는 전문직 자격사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21년도부터는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20년도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21년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별로 한 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별로 한 대는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업무보험에 가입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가입했다면 관련 비용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 곱하기 가입 기간 비율로 해서 송금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비용의 50%만 인정이 됩니다. 자, 50% 인정이 되는데 법인 사업자는 미가입 시에 미가입을 하게 되면 100% 부인되도록 되어 있죠. 송금 부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 근데 개인은 50%까지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사업자별 한 대는 제외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대가 있다면 한 대 빼고 나머지 한 대에 대해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업무 사용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업무 사용 비율은 승용차별로 주행거리로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분의 사용거리로 해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업무 사용이라고 하는 그 사용거리, 업무 사용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용거리는 제조, 판매, 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위와 관련된 업무에 수행하는 주행거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파란색 관련되는 내용이 업무 사용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운행한 내용들을 모두 기록해서 보관을 해달라는 건데, 그 기록해 놓는 부분이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가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차종과 차량 번호가 나오죠. 그래서 차량별로 관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차량별로 일자별로 사용자 주행거리 관련되는 내용들을 쭉 적어서 업무 사용 비율을 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출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우리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는 과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24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이라고 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차량을 미리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회계관리의 기초정보관리 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두 번째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재 125페이지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관련되는 차량 필요 정보와 정보 확인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그러니까 취합을 하신 다음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6번 불러오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불러오기를 클릭하게 되면 업무용 차량 등록 데이터를 전년도에서 불러오겠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용 승용차는 한 번만 사용하고 없어지는 차량들이 아니죠.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장기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있다면 관련되는 차량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당해 연도에 추가로 있다면 추가 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있는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차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1번 차량부터 5번 차량까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1번 차량과 5번 차량까지 등록을 했었고 6번 차량에 대한 부분을 새로 등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전년도 자료 중에 벤츠 차량, 구렌트 차량입니다. 여섯 번째 차량 보니까 렌트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날로 렌트 기간이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종료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년도에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 등록 정보에 보니까 구렌트카 정보도 있습니다. 종료가 되었지만 임차 기간이 종료가 되었지만 당해 연도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어떤 의미냐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그것과 관련되는 모든 세무조정, 즉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월된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세무조정이나 처분 손실과 관련되는 필요경비 산입 세무조정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 차량들은 관련되는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과 관련해서 일단 차량을 등록을 하는데요. 자가 차량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차량 상세 등록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정자산 계정 과목과 고정자산 코드명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차량과 자가 차량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감가상각비 등록 자산을 등록을 했을 겁니다. 차량 208번으로 해서 확인을 하시면 1번 차량, 2번 차량, 3번 차량에서 감가상각비를 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가상각비도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되는 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세무조정 대상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가상각비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정자산 쪽에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우리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정보를 연결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차량 상세 등록 내용에 고정자산 계정 과목 208번이죠. 차량 208번이고요. 고정자산 코드명이라고 해서 말풍선을 눌러보시면 고정자산의 차량 자산명이 나옵니다. 차량에 대한 208번 차량에 대한 자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시키기가 편하게 이해하시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명도 차량 번호로 등록을 해주시면 우리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해서 차량 번호 서로 연결해서 쉽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1번 차량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그러니까 그 취득 일자와 경비 구분 정보가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정보로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부서, 직책, 성명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임차 여부는 클릭을 해보시면 자가, 렌트, 금융리스, 운용리스, 비업무용, 직원명의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자가, 렌트, 금융, 운용 리스 중에 하나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 차량은 자가 차량이기 때문에 자가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임차기간, 자가는 임차기간이 필요 없을 거고요. 보험은 그냥 가입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보험기간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지금 2020년도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고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에서 운행기록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로, 사용하지 않다면 부로 하시면 되겠고 운행기록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운행기록부의 주행거리 비율대로 업무 사용 비율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벤츠 차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을 등록할 때 고정자산 관련해서 208번이고 고정자산 코드명 말풍선 눌러보시면 2번 차량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나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네 번째 있는 차량 리스 차량으로 가겠습니다. 리스 차량 2019년 5월 2일 날 취득을 한 부분이고 리스를 시작했고요. 임차 여부는 운용 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 기간, 리스 계약서를 통해서 리스 기간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보험 가입 여부는 가입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렌트 같은 경우는 렌트 기간이 종료됐지만 관련되는 세무조정 사항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임차 기간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렌트 2020년 1월 1일 날 새로 렌트를 했다라고 하면 취득일자와 임차 여부에서 렌트로 선택하시고 임차 기간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그러니까 세무조정이나 관련 경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미리 차량과 관련되는 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125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고 난 이후에 이제 관련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될 텐데요.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계정 과목을 일단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적요 및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경비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 상단 부분 툴바의 메뉴에 CF4 업무용 차 일괄 설정이라고 해서 컨트롤 F4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모든 계정 과목, 세금과 공과는 자동차세와 관련되는 부분일 거고요. 임차료는 리스료나 렌트료, 수선비는 차량 수선비,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 차량 유지비는 유류대, 그 다음에 유류대라든가 통행료, 뭐 주차비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이러한 계정 과목들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정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계정 과목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작업이 완료됐다라는 멘트가 뜨는데, 자, 522번에서 차량 유지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계정 과목 코드명 하단 부분에 업무용 차 여부가 나오죠. 여기에 업무용 차 여부에 여로 표시가 됩니다. 다른 계정 과목들은予備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업무용 차 여부에서 부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아까 앞에서 선택했던 부분들은 여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할 때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등록되게 되는데 그걸 직접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서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1월 31일 날 출금 전표로 822번 유류대를 지출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번 유류대 6만 원 나갔습니다. 엔터를 치면 팝업 창이 뜹니다. 업무용 차량 말풍선 눌러서 몇 번 차냐? 2번 차다. 그리고 비용은 유류비다 라고 해서 차량별로 관련 비용을 구분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카드를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냈다. 817번 자동차세를 납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5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면 업무용 차 관련되는 부분 말풍선 통해서 3번 차다. 그리고 비용은 자동차세 4번이다.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했다라는 겁니다. 세금과 공과금으로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30만 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재산세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 없는 비용이죠. 관련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 있는 계정이다라고 선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정보도 있지만 관련이 없는 정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입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 교재 126페이지에 나번에 비용 계정 구분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비용 계정을 구분 설정하는 부분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존에 제가 추가로 입력했던 부분은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적요 쪽으로 우리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계정과목을 저는 여기 860번으로 일괄 등록을 했습니다. 자, 860번을 계정과목 및 계정과목 코드를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과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비 성격은 경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계정 구분 사용하는 거고 표준 재무제표는 말풍선 눌러서 차량 유지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차량 유지비 관련되는 부분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45번에 있는 부분이죠.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차 여부 해서 업무용 차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신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모든 계정은 860번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860번으로 차량 유지비가 됐든 유류대가 됐든 자동차세가 됐든 구분 없이 다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20일 날 1번 860번 유류대, 그죠? 유류대 해서 20만 원 뭐 이렇게 등록을 하면 몇 번 차냐 이런 멘트가 뜹니다. 그러니까 업무용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은 오로지 860번 계정으로만 하면 요 팝업창이 860번에만 나타나겠죠. 아까 앞에서처럼 일괄 모든 걸 다 설정을 하게 되면 아닌 정보를 등록할 때에도 팝업창이 나타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전표를 입력하고 나면 추후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만들면 손익계산서 하단 부분에 가게 되면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이렇게 별도의 생뚱맞은 어떤 계정 과목이 나타나면 보기에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출용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안 보이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F4번 통합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통합계정을 통해서 차량 유지비를 등록하신 다음에 822번, 860번 요 부분의 계정 과목 내용을 통합해서 표시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제출용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량 유지비 안에 관련되는 부분이 합쳐져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7페이지에 내용이 등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표 입력과 관련해서 제가 방금 입력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 정보 관련 계정을 입력을 하게 되면 업무용 차량 정보가 팝업창이 뜨게 되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해서 이제 차량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을 구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차량과 관련되는 정보를 다 입력을 했다면 입력된 정보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회계관리에 장부관리 로마 숫자 1번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현황에서 관리 비용 현황, 관리 비용 내역, 관리 비용 합계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시면 차량별로 관련해서 1번 차량은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통해서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벤츠 차량 2번 차량도 마찬가지로 3번 차량, 4번 차량, 리스 차량, 렌트 차량 관련되는 부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탭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두 번째 탭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탭에서는 계정 과목별로 금액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벤츠 차량, 아우디 신차, 리스 신렌트, 비용 합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비용 합계 관련되는 부분은 차량별로 유류대 총액, 보험료 총액, 수선비 총액, 자동차세 총액, 기타 임차료 총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현황 내용을 통해서 우리 추후에 소득세 신고, 개인 조정의 소득세 신고 쪽에 들어가게 되면 과목별 세무조정 쪽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비용 명세서에 관련되는 정보가 연계되도록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계관리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등록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 점표에서 회계 처리했고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을 구분했습니다. 자, 구분할 때 F4 일괄 작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괄 작업은 관련되는 계정 과목, 예를 들어서 860번 관련되는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해서 비용 구분 관련되는 차량 번호라든가 비용 구분을 여기서 유류대 보험료에서 쭉 등록을 일괄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관련되는 계정 과목들을 일반 점표 입력할 때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게 정리를 못했다라고 할 때는 차량 번호별로 비용 구분을 별도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괄 작업 기능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과 관련되는 부분 2021년도부터 가입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게 있고요. 131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기록부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운행 기록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운행 기록부는 우리 재무회계 쪽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운행 기록부 관련되는 메뉴는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실무에서는 운행 기록부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 사용 비율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운행 기록부가 엑셀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 F6번 엑셀 업로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엑셀 서식을 내려받아서 그 서식에 맞게 작성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시키게 되면 차량별로 이렇게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랜저 차량 1번 차량은 75%, 벤츠 차량은 90% 업무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정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있는 부분은 사용할 일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무대리인이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직접 작성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작성된 운행 기록부 정보를 받아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양식도 있습니다. 그 양식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 경비, 구분 격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75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구분과 관련되는 겁니다. 자, 일단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상당액하고 기타 비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는데요. 감가상각비, 임차료 중에 상각비 상당액, 그 다음에 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임차료,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의한 이자 비용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구분 격리에 대한 부분 파트 설명드릴 때 제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부분은 업무용 승용차부터 먼저 세무조정할 거냐 아니면 국고보조금부터 먼저 세무조정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시상각 충당금과 상계하기 전,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부터 먼저 세무조정을 하고 국고보조금으로 해라라는 겁니다. 정상각 범위액을 기준으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먼저 계산한 후에 뒤에 해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감가상각비 계산, 16년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이면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16년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강제상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전 취득분은 임의상각으로 진행됩니다. 17년 이후에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강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각 범위액보다 그러니까 회사 계상액이 더 크다라고 하면 차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상각 범위액보다 회사 계상액이 작다면 그 차액을 송금 산입 유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는 5년 강제 상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동안 강제 상각이기 때문에 차액 부분을 무조건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겁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예를 들어서 정율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2020년도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는 정액법으로, 그죠? 정액법을 상각 방법으로 한 내용 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편장부 대상으로 해서 간편장부 대상자일 때 원래 정율법으로 상각했던 부분 그거 무시하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다면 그때 정액법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은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수선 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 보험료, 자동차세 뺀 금액의 7%를 수선비로 봅니다. 그래서 보험료, 자동차세 7% 차감한 금액을 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렌트 차량은 임차료의 70%를 상각비로 봅니다. 자, 세무조정으로 들어가면 전체 비용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자,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서 업무 사용 비율부터 먼저 계산을 합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은 업무적으로 사용했느냐 여부를 지금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주행거리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행기록부를 작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총 주행거리분의 업무 사용거리 비율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비용 기준으로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 1,500만 원보다 전체 발생 비용이 더 많다라고 하면 총 비용분의 1,500만 원으로 해서 비율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체 비용의 필요경비 특례 중에 기준금액 1,500만 원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1년 미만일 때는 월할 계산하고요.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보유 및 임차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으로 해서 안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는 우리가 앞에서 봤을 텐데 기본 정보의 차종, 차량 번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별로 관리한다. 차량별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사용 비율을 주행거리 비율로 계산을 해서 사용 비율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입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업무용 승용차별로 상각비나 상각비 상당액을 상각비 상당액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 곱하기 800만 원, 8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불산입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월할 계산하고 보유기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소득처분은 자가 차량은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리스 차량 등은 기타 사외출이나 또는 인출로 처리를 합니다. 인출로 소득처분합니다. 자, 상각비 한도 초과액 2월 필요경비입니다. 2월액에 대해서 필요경비인데 한도 초과 2월액을 단기 800만 원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차량과 리스 렌트 차량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각비 한도초가 2월에 하고 8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경비 추인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은 유보로 처분할 거고요. 리스나 렌트는 기타로 처분하면 됩니다. 자, 과거에 있던 리스 렌트의 경우에 10년이 되는 시점에는 전액 그러니까 필요경비 산입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2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조건 매년 8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필요경비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망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망 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초과 2월액에 일시에 필요경비 산입하는지 여부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과세 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는 겁니다. 사망했으면 피상속 이내 소득세 계산할 때 전액 필요경비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 2월액에 대한 세무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리스로 사용하던 부분을 제가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자, 그 이전에는 리스로 있었고요. 자, 이 부분을 자가로 변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이 차는 동일 차량으로 보고 세무조정을 합니다. 세무조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동일 차량으로 보고 세무조정을 하고, 그런데 이 차량에 대해서 전년도부터 2월 됐던 2월 금액이 있겠죠. 2월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2월액은 리스 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그죠? 다음 연도부터 매년 800만 원 기준으로 송금 추인해 준다라는 겁니다. 필요경비 추인해 줍니다. 필요경비 추인을 합니다. 그죠? 추인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임차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 2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 한도로 하여 송금에 산입하는 거다. 즉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리스 차량을 자가 차량으로 이렇게 취득을 했을 때 임차 기간이 종료됐다라고 하면 2월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처분 손실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입니다. 800만 원 초과하는 처분 손실은 필요경비 불산입되고요. 그 필요경비 인정 안 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폐업했을 때 2월 잔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어떻게 할 거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처분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82페이지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 되겠습니다. 백두무역 상사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감가상각 자산 내용, 그 다음에 당해 상각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자료에서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 첫 번째 그랜드 벤츠 아우디는 자가 차량이고요. 리스 렌트 차량 3대 있습니다.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 아우디 리스 렌트 차 2대는 운행기록부 작성을 안 하고 있고, 그랜저와 벤츠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한번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관련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조회를 해보게 되면 차량 2대 관련해서 운행기록부 작성이 되고 있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75% 업무 사용 비율, 벤츠는 90% 사용 비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기초정보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해서 전부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도 중에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관리 로마 숫자 1번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게 되면 그랜저, 벤츠, 그 다음에 아우디, 리스, 신 렌트 있습니다. 근데 렌트 차량 52허 5252 차량은 미작성이고
19년 12월 31일 날 임차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발생된 경비가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관련 비용 내용 마찬가지로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를 해보실 수 있고 관련 비용 합계표도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별로 관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조정에서 과목별 세무조정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이 명세서에서 기본적으로 CF12 세로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세로 불러오기라는 메뉴를 통해서 데이터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전체 데이터 삭제하고 다시 불러오고요. 아니오를 누르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보만 새로 불러옵니다. 취소를 누르면 전체가 취소됩니다. 저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 버튼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보시면 회사에 쓰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렌트 차량 52 관련되는 52호 5252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이 차량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구렌트라고 제가 명칭을 썼는데요. 자, 임차 기간이 이미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종료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는 직전 연도 서식과 관련되는 정보를 그대로 반영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관련되는 서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그랜저, 벤츠, 아우디, 리스, 구렌트 있죠. 구렌트 차량 관련해서 임차 기간이 1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가 종료되어 있기 때문에 종료됐지만 구렌트 차량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구렌트 차량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 누적 금액이 있죠. 1,531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800만 원 그러니까 임차 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매년 800만 원씩 균등 환입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세무조정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아우디 차량, 벤츠 차량 마찬가지입니다. 벤츠 차량도 감가상각 누계액이 존재를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정보들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지금 현재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를 눌러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아우디 차량은 어떻게 되죠? 감가상각비가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인데 우리 감가상각비 세무조정할 때 이미 100만 원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 세무조정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감가상각비는 상각 범위까지만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세무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28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양갈로 11번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등록의 회사 계상액의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 임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16년도 1월 1일 이전 취득분과 이후 취득분으로 구분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회사 계상액 금액이 소득세법상 상각 범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으로 해야 된다. 계상액하고 상각 범위액까지 금액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회사 계상액이 불려져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된 금액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자, 감가상각비 상당액입니다. 자가 차량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총 임차료만 계산이 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 상각비 상당액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상각비 상당액은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를 뺀 금액의 7%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료 자동차세가 100만 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100만 원 차감한 1,100만 원의 수선 유지비는 7%, 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00만 원 중에 100만 원과 77만 원 빼니까 1,023만 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되죠. 상각비 상당액, 유류비, 수선비는 우리가 그러니까 경비 입력할 때 이미 구분 입력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렌트카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스 차량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벤츠 차량이 되겠습니다. 벤츠 차량은 우리 자료에 보시면 3번 자료에 차량 운반구 중에 벤츠 차량은 2020년 12월 26일 날 1,000만 원에 매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973만 원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973만 원이 전년도 서식에서 973만 원이 자동으로 이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매각과 관련해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송금 추인이 되면서 처분 손실 양도가액 1,000만 원에 장부가에 관련되는 부분 정리를 하시게 되면 처분 손실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처분 손실 금액이 1,588만 8,97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800만 원 초과되는 788만 원 관련되는 금액들은 송금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겠죠. 그 부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구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죠? 임차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정기월 금액, 전년도 필요경비 인정 못 받았던 1,531만 원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분 한 달에 1년에 800만 원씩 송금 추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가 283페이지에 우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쨌든 전년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는 관련되는 세무소송이 종료되지 않는 한은 임차기간이 끝났거나 상각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관련되는 업무용 승용차는 계속 관리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미사용 금액 2,349,655원 이 부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이 되지만 개인은 상여 처분이었기 때문에 인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한도 초과 금액 감가상각비 279만 4,273원 유보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한도 초과 52만 5천 원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인출로 처리하죠. 왜냐하면 리스 차량, 렌트 차량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송금 추인되는 금액 800만 원 세무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추인되는 금액 차기 2월 처분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처분 손실이 아니라 그 벤츠 차량에 대한 부분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이 있던 부분을 전액 송금 추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처분 손실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매각이 됐기 때문에 관련되는 자산 전부 다 송금 추인한 다음에 처분 손실에서 788만 원 관련되는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무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그랜저 차량이나 벤츠 차량 모든 다 세무조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랜저 차량이나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 기준으로 해서 업무 사용 비율이 90%, 그랜저 차량은 75% 계산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아우디부터 리스, 구렌트, 신렌트 같은 경우에는 업무 사용 비율, 운행 일지를 안 쓴다라고 했습니다. 안 쓰기 때문에 지출된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1,500만 원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